핸드폰 너머로 들린 목소리. 잘 지냈어? 오빠 나야. 은주. 6년 만이었습니다. 제가 빈털터리로 모든 걸 잃었을 때 외면했던 가족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머무는 곳, 은빛 정원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따뜻함으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제 핸드폰에 낯선 번호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회사 사무실. 직원들은 하나둘 퇴근하고 저만 남아 다음 주 투자자 미팅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폰 화면에 뜬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 요즘 스팸 전화가 워낙 많아서 무시할까 하다가 그냥 습관처럼 손이 갔습니다. 여보세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2초, 아니 3초쯤 됐을까요?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오빠 나야. 은주.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볼펜이 책상 위로 떨어졌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은주. 제 여동생. 아니, 정확히는 6년 전까지 제 여동생이었던 사람. 마지막으로 그 목소리를 들었던 게 언제였을까요? 딱 6년 전 아버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조문객들이 다 돌아가고 텅 빈 장례식장 복도에서 은주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오빠는 이제 우리 가족 아니에요. 아버지 유산에 손대지 마세요. 그때 여동생의 눈빛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차갑고 단호하고 조금의 미안함도 없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6년이 흘렀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도 한 줄의 문자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그 어떤 날에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선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이어갑니다. 오빠 잘 지내? 요즘 바쁘다며? 방송도 나오고 대단하더라.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마치 며칠 전에 통화했던 사이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밝은 목소리 밑에 깔린 어떤 의도를. 사람들은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가족은 언제나 가족이라고. 하지만 제 경험은 달랐습니다. 왜 지금 전화했어?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은주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마 제가 반가워하며 받을 거라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오빠, 우리도 가족이잖아. 요즘 오빠가 잘 된다는 얘기 들었어.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그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오빠도 이해하잖아. 가족.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날카로운 칼처럼 정확하게 제일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6년 전 제가 빈털터리였을 때 아버지 병원비를 혼자 감당하느라 전 재산을 쏟아부었을 때 회사에서 잘리고 집을 팔고 대출 독촉에 시달릴 때 그때는 어디 있었습니까? 가족이라면 그때 곁에 있어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밀어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재산마저 법적으로 분할하며 제게 남은 건 오로지 빚뿐이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방송에 나오고 사람들이 성공한 젊은 기업가라고 부르니까 이제 와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온다고요? 은주야, 나 지금 바빠. 끊을게. 오빠, 잠깐만. 진짜 할 얘기가. 전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다시 떠오른 6년 전의 기억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창문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자동차들이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6년 전 제가 고시원 작은 창문으로 바라보던 그 하늘과 같은 하늘인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자 아내 정민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정민이는 앞치마를 두른 채 웃으며 나왔습니다. 여보, 늦었네요. 피곤하죠? 어서 씻고 와요. 저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민이는 제 표정을 보더니 바로 알아챘습니다. 3년을 함께 산 아내였으니까요. 무슨 일 있어요? 은주한테 전화 왔어. 정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누군지, 6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정민이를 만났고 그녀는 제 모든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뭐래요? 만나자더라. 우리도 가족이라고. 정민이는 한숨을 쉬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결정하는 걸 전 지지할게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요. 다시는 상처받지 마요. 당신은 전혀 그렇게 상처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민이는 언제나 제 편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바닥에 있을 때, 편의점 알바하며 고시원에서 살 때, 그때부터 제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민아. 고맙긴요. 우리 부부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6년 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출근해서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문자 알림이 왔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제 남동생, 은주보다 더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동생. 형, 나 민석이야. 형 방송 봤어. 진짜 자랑스럽더라. 형, 우리 밥 한번 먹자. 할 얘기 있어. 이어서 카카오톡 알림. 어머니였습니다. 태준아, 엄마야. 요즘 잘 지내니? 뉴스에서 내 얘기 들었다. 엄마가 자랑스럽구나. 시간 되면 한번 보자. 그리고 오후에는 은주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내가 경솔했어. 미안해. 하지만 우리 정말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오빠한테 할 말이 있어. 제발.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사 건물 1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 사람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차들이 줄지어 달렸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저 김태준이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건 성공한 김태준, 돈 있는 김태준, 방송에 나온 김태준이었습니다. 6년 전 제가 무너졌을 때의 김태준은 그들에게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김태준은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6년 전, 정확히는 6년하고도 3개월 전에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32살 중견 IT 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딱히 큰 꿈은 없었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그럭저럭 인정받는 직원이었죠. 월급은 세후 350만 원 정도,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출근해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점심에는 동료들과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잘 전화를 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아니면 거의 연락이 없었죠. 그래서 전화를 받는 순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태준아, 네 아버지. 지금 병원인데 내가 좀 와줄 수 있겠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굳건하게만 보였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그게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 오래. 너 좀 와라. 저는 상사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아버지는 진료실 밖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손을 떨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왔구나. 들어가자.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의사가 앉으세요라고 먼저 말하면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김철수 환자분 보호자분이시죠? 네, 아들입니다. CT와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암입니다. 3기 후반에서 4기 초반 정도로 보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췌장암, 3기, 4기, 생존율은 5년 기준 약 8에서 12% 정도입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하신다면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2년 정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1년. 아버지에게 남은 시간이 1년이라고 했습니다. 치료 방법은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겁니다. 수술은 전이가 있어서 어렵고요. 비용은 의사는 치료 계획서와 예상 비용이 적힌 서류를 건넸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에 적힌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총 예상 치료비 1차 연도 약 8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병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받으시면 돼요. 태준아. 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한테 짐만 되는구나.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1억. 제 통장엔 전세자금으로 모아둔 7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3년을 꼬박 모은 돈이었죠. 그날 밤 저는 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가족 카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건강검진 결과 안 좋게 나왔어.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모이자. 중요한 얘기 있어. 은주가 먼저 답장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아버지 많이 아프셔? 내일 얘기할게. 꼭 와. 민석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 나 내일 약속 있는데. 꼭 가야 돼? 응. 꼭. 다음 날 저녁 7시 제 원룸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어머니, 은주, 민석. 좁은 방에 4명이 앉으니 꽉 찼습니다. 저는 소파에, 어머니와 은주는 바닥에, 민석은 책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부른 거야? 민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췌장암이래. 3기에서 4기.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어제 병원에서 진단받았어. 의사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1년에서 2년 정도 더 사실 수 있대. 그럼 치료비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년에 약 1억 정도. 최소 8천에서 많으면 1억 2천. 1억? 민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걸 어떻게 마련해? 아버지 퇴직금이랑 저축은? 아버지 퇴직금은 다 집 대출 갚는 데 쓰셨대. 지금 계신 아파트도 전세고 저축도 거의 없으시대. 어머니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주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서 부담해야 할 것 같아. 내가 계산해 봤는데. 잠깐. 은주가 말을 끊었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나눠서? 응. 우리 남매잖아. 당연히 같이 부담해야지. 오빠, 나는 지금 온라인 쇼핑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적자야, 적자. 나도 빚이 2천만 원 있어. 민석도 거들었습니다. 형도 알잖아. 나는 작년에 사업 실패하고 지금 겨우 다시 시작했어. 나도 여유 없어. 그래도 오빠가 맞이잖아.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맞이가 부모 봉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옛날부터 그랬잖아. 그리고 오빠는 직장도 다니고 저축도 있고 우리보다 형편이 나은 거 맞잖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준아, 엄마가 뭐라 할 처지가 못 되는구나. 너희들끼리 잘 상의해라. 결국 그날 회의는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다들 먼저 돌아가겠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건 어머니였습니다. 태준아, 네 엄마. 미안하다. 엄마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제 저축 7천만 원. 월급에서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하면 1년에 1200만 원. 부족합니다.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아버지의 투병 생활이. 첫 달 저는 아버지 병원비로 2천만 원을 썼습니다. 제 저축에서 나갔습니다. 둘째 달 1,800만 원. 셋째 달 2,200만 원.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비용이 더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제 저축은 바닥났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3천만 원. 그것도 금방 바닥났습니다. 다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2천만 원. 이자는 살인적이었습니다. 회사 생활도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다 보니 조퇴와 결근이 잦아졌습니다.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 과장, 요즘 회사 생활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 개인 사정은 나도 있어. 모두에게 사정은 있어. 하지만 여기는 회사야. 프로답게 일해야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구토를 하시고 어지러워하시고 식사를 못 하셨습니다. 제가 아니면 아버지 곁을 지킬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많아 혼자 병원 일을 감당하기 힘들었고 은주와 민석은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제 통장 잔액 마이너스 4천만 원, 신용카드 빚 2천만 원,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김 과장, 미안하지만 회사 입장도 있어. 이번 구조조정에 명단에 들어가게 됐어. 알겠습니다. 퇴직금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즉시 대출 이자와 병원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2년째 투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시급 9천 원. 한 달에 세전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 가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3시간도 못 잤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도 뺐습니다. 보증금 7천만 원은 전부 병원비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신림동의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3평짜리 방, 보증금 30만 원, 월세 35만 원. 그 좁은 방에서 낮에는 쓰러져 자고 저녁에는 병원에 가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은주와 민석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병문안을 와서 30분 정도 있다가 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병원에 계셨지만 경제적인 부담은 전혀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의 예상보다 오래 버텨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가을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병실에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준아, 내 아버지,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무능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너무 고생했다. 미안하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제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제가 혼자서 2년을 지켰던 그 손을 잡은 채로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슬픔보다는 허무함이 컸습니다. 2년간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결국 아버지를 지킬 수 없었다는 무력감, 그리고 이 모든 걸 혼자 짊어졌다는 분노.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배신은 장례식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은 병원 지하 1층에 있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제 형편상 비싼 곳을 쓸 수 없었습니다. 조촐한 빈소, 국화꽃 몇 다발,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1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던 그때의 아버지.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옛 직장 동료 몇 분, 먼 친척 몇 명, 그리고 제 친구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첫날 밤 빈소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주와 민석도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은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형,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담배 좀. 민석이 자리를 떴습니다. 은주도 화장실에 간다며 나갔습니다. 결국 상주석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친척분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남이 뭐하는 사람이길래 장례식이 이 모양이야? 철수 씨 불쌍하네. 자식 복이 없어. 그래도 2년이나 버텼으면 잘 버틴 거지. 최장암이면 보통 1년도 못 가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2년간 모든 걸 쏟아부은 건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장례식의 규모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 둘째 날 오후 삼촌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태준아, 유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유산이요? 아버지가 남기신 게 있잖아.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 말이야. 저는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30년 전에 사신 작은 상가 건물. 지금은 재개발 지역이 되어 가치가 많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 시세로 15억 정도 된다더라. 근데 아버지가 그걸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셨더라고. 5억 정도. 그래도 순자산으로 10억은 되겠지. 10억? 저는 멍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있었다면 아버지 병원비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그 얘기를 안 하셨을까? 태준아, 유산 상속은 법적으로 배우자와 자식들이 균등하게 나눠 갖는 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어머니, 너, 은주, 민석, 넷이서 나누는 거지. 네. 근데 내가 병원비를 많이 냈다며? 그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가족들끼리 상의해봐라. 셋째 날 아침 발인을 앞두고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빈소 옆 작은 방에 어머니, 은주, 민석, 그리고 저. 그리고 뜻밖에도 은주가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오빠 소개할게. 김 변호사님. 내 친구인데 상속 문제 때문에 좀 조언을 받으려고. 변호사? 응. 우리도 법적으로 정확히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김 변호사라는 30대 초반의 여성이 서류 가방을 열고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 변호사입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은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장례식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유산 분할 얘기를 하다니. 민법상 상속 순위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1순위입니다. 고인이 남기신 재산은 강남 소재 상가 건물 하나로 감정가 15억, 대출 5억, 순자산 10억으로 파악됩니다. 변호사는 계산서를 펼쳤습니다.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각 1의 비율입니다. 총 4.5로 나누면 어머님이 약 3억 3천, 자녀분들이 각각 2억 2천씩 받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2년간 아버지 병원비로 쓴 돈이 있는데요. 얼마나 되는데요? 정확히는 계산 안 해봤지만 아마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될 겁니다.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가 있으세요? 일부는 있는데 다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빙이 없으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령 증빙이 있다 해도 그건 자녀로서의 부양 의무에 해당하는 거라 상속 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쉽게 말하면 오빠가 아버지 병원비를 댄 건 자식으로서 당연한 의무고 그걸 나중에 상속 재산에서 빼거나 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안 된다는 거야. 은주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런데 오빠, 은주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상가 건물, 아버지가 5억 대출 받으실 때 오빠가 연대보증 섰다며? 뭐? 아버지가 3년 전에 대출 받으실 때 오빠 명의로 연대보증을 섰어. 아버지 신용만으로는 안 돼서. 오빠 기억 안 나?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보증을 서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5억 대출은 오빠 책임이기도 해. 상속 재산을 분할하고 나면 그 대출은 오빠가 상환해야 해. 그게 말이 돼? 법적으로 그래요.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상속 재산 분할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2년간 혼자 병원비를 대고 직장을 잃고 빚을 지고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결국 남은 건 연대보증 빚 5억뿐이라는 겁니까? 오빠 화내지 마. 우리도 어쩔 수 없어. 법이 그런 걸. 은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미안함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빠, 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형은 맞으니까 당연히 부모 봉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우리 사정도 있었고, 형도 이해하잖아.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뚝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해? 니들이 한 번이라도 내 입장을 이해해 본 적이 있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지쳤는지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냐고? 좋다 그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법대로 하자. 유산은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고 나는 내 몫 받고 연대보증 빚도 내가 갚을게. 오빠 그렇게 이해해줘서 고마워. 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대신 저는 한 명 한 명을 천천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는 남남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가족이란 말도 꺼내지 말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빠, 그게 무슨, 나한테는 이제 가족이 없다. 법적으로만 관계를 정리하자. 그게 당신들이 원하는 거잖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방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준아, 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이요? 저는 돌아서서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족이었으면 2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제 곁에 있어줬어야죠. 가족이었으면 제가 무너지는 걸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안 됐죠. 이제 와서 가족 타령하지 마세요.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조문객 몇 명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를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너무 맑아서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주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민서?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너무 그러지 마.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은주와 민석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발의는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연구차가 출발하고 화장장으로 갔습니다. 유골을 수습하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일처럼 기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림동 고시원 3평짜리 방. 짐이라고는 옷 몇 벌과 노트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은 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남은 건 연대보증 빚 5억과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뿐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대출 상환일이 3일 남았습니다. 연체 시 신용등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미 신용불량자인데 무슨 불이익이 더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 사람들을 가족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다시는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믿지 않겠다고, 그리고 만약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이자 저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시원 방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하루를 때웠습니다.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은 꺼놨습니다. 누구와도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8일째 되던 날 고시원 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307호 김태준 씨? 월세 밀렸어요. 문 좀 열어보세요. 관리인 아저씨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아저씨는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얼굴이 왜 그래? 아파?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월세 35만 원이랑 관리비 5만 원. 총 40만 원 내야 해. 오늘 안에 드리면 안 될까요? 오늘이 며칠인데.
벌써 일주일 넘게 밀렸어. 오늘 안으로 안 내면 나가야 해. 저는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현금 2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통장도 확인했습니다. 마이너스 한도까지 다 써서 잔액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중으로 꼭 입금하겠습니다. 알았어. 오늘 저녁까지야. 안 그러면 짐 빼야 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돈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친구들에게 연락할까 생각했지만 이미 장례식 때 부조를 받은 터라 다시 손을 벌리기가 미안했습니다. 결국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50개가 넘는 부재중 전화와 100개가 넘는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대부분 채권 추심 전화와 대출이자 독촉 문자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진수 편의점 점장님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병원비를 대느라 1년 정도 야간 알바를 했던 곳이었죠.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태준 씨, 장례 치르느라 힘드셨죠? 괜찮으면 연락 주세요. 다시 일 시작하실 생각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점장님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점장님, 저 김태준입니다. 아, 태준 씨, 어떻게 지내? 많이 힘들었지? 네. 점장님, 혹시 아직도 일할 사람 필요하신가요? 그럼, 당연하지. 언제부터 가능해? 오늘부터요. 오늘? 그래, 알았어. 오늘 저녁 10시에 나올 수 있어? 네, 나가겠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 저녁에 보자. 전화를 끊고 저는 처음으로 씻으러 갔습니다. 공용 샤워실에서 일주일 만에 제대로 몸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몰라보게 수척해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체중이 5kg는 빠진 것 같았습니다. 옷을 입고 나와 인터넷으로 일용직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신용불량자도 가능하다는 대부업체를 찾았습니다. 4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자는 월 20%. 살인적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대출이 나왔습니다. 바로 고시원 관리비를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 30분 저는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신림역 근처 24시간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점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태준 씨 왔어? 많이 수척해졌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괜찮아. 다들 힘든 시기는 있는 거지. 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그날부터 저는 다시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손님 응대, 물건 진열, 청소, 유통기한 확인. 단순 작업의 반복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되면 졸음이 몰려와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점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태준 씨,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점장님은 편의점 뒤편 작은 휴게실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커피를 내려주시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태준 씨, 솔직히 말해볼래? 지금 어떤 상황이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점장님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족들이랑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지금은 빚만 5억 정도 있고 신용불량자 상태입니다. 점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겠구나.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태준 씨, 점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자넨 분명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야. 지금은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 알았지?
네. 그리고 자네 컴퓨터 좀 한다며? 전에 노트북으로 뭔가 하는 거 봤는데. 아, 네. 코딩 조금 할 줄 압니다. 취미로 배웠어요. 그거 잘 됐네. 요즘 그런 거 배우는 사람들 많더라고. 시간 날 때 그거 좀 더 공부해봐. 나중에 도움 될 거야. 감사합니다, 점장님.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낮에는 고시원에서 자고 저녁 7시쯤 일어나서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서 2시간 정도 코딩 공부를 했습니다. 무료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를 배웠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편의점으로 출근했고 아침 6시에 퇴근해서 고시원으로 돌아와 9시까지 잤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쯤 편의점에 손님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 큰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라면 코너로 갔습니다. 신라면 하나와 김밥 하나를 집어왔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옆에 있던 제 노트북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코딩하세요? 네. 아, 네. 공부 중입니다. 무슨 언어요? 지금은 자바스크립트 배우고 있어요. 오, 저도 개발자인데. 웹 디자이너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코딩에 대해 이야기하니 신기했습니다. 혼자 공부하세요? 네. 독학으로요. 힘들지 않아요? 혼자 하면 막힐 때 답답하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학원 다닐 형편이 안 돼서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명함을 한 장 꺼내 주었습니다. 저 매주 토요일마다 스터디 카페에서 코딩 동호회 모임 하거든요. 무료로 하는 거고 서로 도와가며 공부하는 거예요. 관심 있으면 한번 와보세요. 정말요? 네. 초보자도 환영이에요. 여기 주소 적혀 있어요. 명함에는 이정민, 웹 디자이너라고 적혀 있었고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럼 토요일에 봐요. 그녀는 웃으며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저는 명함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작은 희망 같은 게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저는 명함에 적힌 스터디 카페로 갔습니다.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6명 정도의 사람들이 노트북을 펴놓고 모여 있었습니다. 정민 씨가 저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셨네요. 여러분, 새로운 멤버 소개할게요. 김태준 씨예요.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게 인사해줬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수연이라고 합니다. 백엔드 개발자예요. 잘 부탁드려요. 저는 박재훈입니다. UI 디자이너요. 반가워요. 그렇게 저는 동호회에 합류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우리는 스터디 카페에 모여 각자 공부하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도와줬습니다. 수연 씨는 제가 백엔드 로직을 이해하는 걸 도와줬고 재훈 씨는 디자인 감각을 키우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정민 씨는 전체적인 웹 개발 프로세스를 설명해 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제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간단한 웹사이트 정도는 혼자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 정민 씨가 제안했습니다. 다들 실력도 많이 늘었는데 우리 한번 진짜 프로젝트 해볼까요? 진짜 프로젝트요? 네. 제가 아는 분이 동네 소상공인들을 위한 간단한 앱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배달 주문 관리 앱이요. 우리가 한번 해볼래요?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해보면 알죠. 실패해도 괜찮아요.
배우는 거니까. 수연 씨가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실전 경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재훈 씨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4명의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역할을 나눴습니다. 수연 씨는 백엔드, 저는 프론트엔드, 재훈 씨는 UI UX 디자인, 정민 씨는 프로젝트 매니저 겸 전체 디자인 감독. 토요일 모임 시간만으로는 부족해서 우리는 평일 저녁에도 온라인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편의점 일이 끝나고 아침에 2시간씩 코딩을 했습니다. 3개월이 걸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버그와 오류, 의견 충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앱이 완성됐습니다. 앱 이름은 동네 주문왕. 소상공인들이 간편하게 주문을 받고 관리할 수 있는 앱이었습니다. 우리는 앱스토어에 등록했고 SNS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 다운로드 100개, 둘째 주에 500개, 셋째 주에 2000개, 그리고 한 달 후 지역 신문에서 우리 앱을 소개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청년들이 만든 따뜻한 앱, 동네 골목 상권을 살리다. 기사가 나간 후 다운로드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1만 다운로드를 넘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넷은 조촐하게 치킨을 시켜 먹으며 축하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재훈 씨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정민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만든 게 사람들한테 쓰이고 있다는 게 신기해요. 수연 씨가 핸드폰으로 리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바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곁엔 함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혈연도 아니고 오래 알던 사이도 아니었지만 이들은 저를 믿어줬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사람,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주문왕의 성공 이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정민 씨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투자자가 우리를 만나고 싶대요. 우리는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강남의 한 투자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 우리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벤처캐피털 넥스트 스텝의 대표 강민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긴장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동네 주문왕 잘 봤습니다. 아이디어도 좋고 실행력도 훌륭하더군요.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인가요? 저희는 코딩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정민 씨가 대답했습니다. 회사는 아니고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럼 법인을 설립할 생각은 있나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냥 공부하고 경험 쌓으려고 시작한 거였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강 대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세요. 그리고 이 앱을 제대로 사업화하세요. 저희가 시드 투자로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요? 네. 대신 지분 20%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안에 MVP를 완성하고 사용자 10만 명을 달성해야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민 씨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할래요. 저도요.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재훈 씨도 동의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신용불량자였습니다. 고시원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진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법인 등록을 마쳤습니다. 회사 이름은 투게더, 함께라는 의미였습니다. 공동 창업자 4명, 지분은 균등하게 20%씩, 나머지 20%는 투자사가 가져갔습니다. 첫 사무실은 구로디지털 단지의 작은 공유 오피스였습니다. 6평짜리 방 하나, 책상 4개와 의자, 화이트보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우리 회사예요. 진짜 우리 회사. 재훈 씨가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자, 이제 일하러 갑시다. 3개월밖에 없어요. 정민 씨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편의점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점장님은 아쉬워하시면서도 축하해 주셨습니다. 태준 씨, 드디어 날개를 펴는구나. 축하해. 나중에 크게 성공하면 우리 편의점 생각해줘. 감사합니다, 점장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수연 씨는 서버 안정화와 데이터베이스 최적화에 매달렸습니다. 재훈 씨는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수십 번의 디자인 수정을 했습니다. 정민 씨는 마케팅과 영업을 담당하며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과 동시에 고객 지원을 담당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용자 3만 명. 2달이 지났습니다. 사용자 7만 명. 목표까지 3만 명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SNS 광고를 집행하고 유튜버들에게 협찬을 요청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데드라인 3일 전 사용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는 사무실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진짜 해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회식을 했습니다. 삼겹살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지난 3개월을 돌아봤습니다. 사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어요. 재훈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정말 힘들었어요. 수연 씨도 고백했습니다. 근데 우리 서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정민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고시원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함께 바꾼 거죠. 정민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가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은주와 민석, 어머니.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변한 걸 알까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인생에서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투자사의 보고를 마친 후 강 대표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목표를 달성하셨네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죠. 다음 단계요? 시리즈 A 투자를 받으세요. 사업을 확장할 때입니다. 저희가 5억을 더 투자하겠습니다. 5억. 1년 전 저에게 남은 빚이 5억이었습니다.
그 5억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금액이 투자금으로 들어온다니 인생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받아들였고 회사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을 뽑았습니다. 개발자 3명, 디자이너 2명, 마케터 2명, 총 7명의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사무실도 넓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50평짜리 오피스, 회의실도 있고 휴게실도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직원 수는 20명으로 늘었고 사용자는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매출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월 매출 5천만 원, 손익분기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정민 씨와 연인 관계가 됐습니다. 사실 언제부터 좋아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어느 순간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야근을 마치고 함께 퇴근하는 길에 제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정민 씨, 정민 씨 좋아합니다. 정민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웃었습니다. 저도요. 사실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요. 정말요? 네. 처음 편의점에서 봤을 때부터요. 밤늦게 혼자 코딩 공부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서는 비밀로 했습니다. 아직은 공개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2년 차가 되었을 때 우리 회사에 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청년 창업 성공 스토리를 취재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저희가 나가도 될까요? 저는 걱정했습니다. 당연하죠. 좋은 기회예요. 우리 회사 홍보도 되고 정민 씨가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한 달 후 방송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 인터뷰, 창업 스토리 등을 찍었습니다. 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요?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방송은 2주 후에 나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이 높았고 SNS에서도 많이 회자됐습니다. 진짜 감동적이다. 나도 창업하고 싶어졌어. 저런 동료들이 있다는 게 부러워. 다양한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투자 제안, 협업 제안, 취재 요청 등등. 우리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바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가고 일주일 후 제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과거가 다시 찾아왔다는 것을. 방송 이후 회사는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사용자 수는 6개월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고 대기업에서 인수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팀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큰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민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N사에서 인수 제안을 해왔어요. 금액은 50억. 50억이요? 재훈 씨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리 지분으로 계산하면 한 사람당 약 8억씩 받을 수 있어요. 와. 하지만 수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팔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남한테 넘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동감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단순히 앱이 아니에요. 우리의 꿈이잖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정민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재훈 씨는요? 저야 뭐. 돈도 좋지만 우리 팀이 더 좋은 거리요.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인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정은 옳았습니다. 1년 후
회사 가치는 200억으로 뛰었고 직원 수는 5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정민 씨는 COO, 수연 씨는 CTO, 재훈 씨는 CDO. 우리는 진짜 회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민 씨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한강공원을 산책하다가 제가 프로포즈했습니다. 정민 씨, 왜요? 저랑 결혼해 주세요. 정민 씨는 잠시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했어요. 정민 씨는 제가 가장 힘들 때 제 곁에 있어줬어요.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정민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정민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저도 태준 씨랑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약혼했습니다. 결혼식은 3개월 후에 올렸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작은 웨딩홀에 50명 정도의 하객. 대부분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이었습니다. 부모님석에는 정민 씨 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십니다. 태준아, 우리 딸 잘 부탁한다. 네, 꼭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하지만 제 쪽 하객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친구 몇 명만 있을 뿐 가족은 없었습니다. 정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 씨, 가족들한테 연락은 안 했어요? 응, 필요 없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진짜 가족이야. 결혼식은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수연 씨와 재훈 씨가 축가를 불러줬고 회사 동료들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줬습니다. 그날 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호텔방에서 정민 씨가 말했습니다. 태준 씨, 행복해요?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저도요.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회사는 또 한 번 도약했습니다.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30억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B2B 솔루션 개발. 대기업들에게 우리 기술을 라이센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매출은 급격히 늘었습니다. 월 매출 5억을 넘어섰고 영업이익도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 또 하나의 방송 출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방송이었습니다. 성공시대라는 유명한 경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대표님, 이번엔 큰 기회예요. 전국 방송이에요. 마케팅 팀장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저는 조금 주저했습니다. 지난번 지역 방송 이후 불편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걱정이세요? 아니야. 괜찮아. 하자. 결국 저는 동의했습니다. 한 달 후 방송 녹화가 진행됐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앵커와 마주 앉아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태준 대표님, 창업 초기가 많이 힘드셨다고요? 네. 사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일어서셨나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이자 공동 창업자인 정민, 그리고 수연, 재훈. 이 세 사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가족의 지지도 컸을 것 같은데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족은 제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피로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그게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는 제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방송은 2주 후에 나갔습니다. 시청률은 15%를 넘었고 화제성도 높았습니다.
SNS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짜 멋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지. 나도 도전하고 싶어졌어. 회사에는 수백 통의 전화와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야. 은주. 6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6년 전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왜 전화했어? 오빠, 방송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6년 전 장례식장에서 차갑게 말하던 그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없을까? 오빠도 이제 자리 잡았고 우리도 가족이니까.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응, 은주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6년 전에 우리는 끝났어.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오빠, 그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도 사정이. 알아. 다들 사정 있었지. 나만 빼고. 오빠, 다시 전화하지 마. 그리고 이 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차단할 거야. 오빠, 잠깐만. 민석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 사업도 안 되고 빚도 많고. 오빠가 조금만 도와주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저를 그리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였습니다. 안녕, 은주야. 행복하게 살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정민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가족들이죠? 응. 정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면 말해요. 당신 혼자 견딜 필요 없어요. 고마워. 하지만 진짜 괜찮아. 이미 예상했던 일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전화를 받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씁쓸함도 있었고 묘하게 허전함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니 비서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김민석 씨라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만나시겠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해 주세요. 5분 후 저는 회의실에서 민석과 마주 앉았습니다. 6년 만에 보는 동생이었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수척해졌고 눈가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형, 왜 왔어?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가? 6년 전. 그때 형한테 너무했어. 나도 알아. 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형이 혼자 다 짊어졌다는 거. 이제 와서 그걸 알아서 뭐하게? 형, 나 진짜 힘들어. 사업 망했어. 빚도 2억 넘어. 집도 나왔어. 형, 제발 좀 도와줘.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6년 전에 제 모습이 이랬을까요? 모든 걸 잃고 절박하게 매달리던 모습. 하지만 그때 이 사람은 어디 있었나요? 민석아. 응, 형. 6년 전에 나도 똑같았어.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모든 걸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고시원에서 하루하루 버텼어. 그때 너는 뭐 했어? 형, 그때는 나도
사정 있었다고? 나도 알아. 근데 말이야, 민서가.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편할 때만 하는 게 아니야. 힘들 때 함께해야 진짜 가족이야. 너는 내가 무너질 때 등을 돌렸어. 그리고 이제 내가 무너지니까 나한테 손을 내밀고 있어.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6년을 기다린 거 아니야. 난 이미 너희 없이도 잘 살고 있어. 형, 제발. 딱 한 번만.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6년 전에 너희한테 배웠어.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걸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 형, 민서가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해. 나한테 기대지 마. 6년 전에 나도 아무도 없이 혼자 일어섰어.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민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 형? 민석이 뒤에서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긴 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정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다 들었어요. 수고했어요. 정민 씨가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당신이 옳은 선택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당신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진짜 미안하다면 6년 전에 사과했어야죠. 고마워. 당신에게는 우리가 있어요. 나, 수연, 재훈, 그리고 회사 식구들. 우리가 당신의 진짜 가족이에요. 그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태준아, 엄마야. 민석이가 어제 너 찾아갔다더구나. 엄마가 미안하다. 그때 엄마가 제대로 못해서 우리 한번 만나자. 엄마가 밥 해줄게. 저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가장 대면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원망해도 아무리 화가 나도 어머니라는 이름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지니까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은주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비서가 다급하게 전화했습니다. 대표님, 로비에 김은주 씨라는 분이 오셨는데 보내드리지 마세요. 그냥 돌려보내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쉽게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퇴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1층 로비에서 은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는 그녀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5분만. 할 얘기 없어. 오빠. 은주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손 놔. 오빠, 우리 엄마가 많이 아프셔. 병원비가 필요해. 오빠가 조금만 도와주면. 역시나 돈 얘기였습니다. 은주야.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6년 전에 아버지 병원비는 누가 냈어? 2억 가까이 쓴 그 돈은 누가 냈냐고? 그건 그때 너희는 법대로 하자며 유산 나눠 가졌잖아. 그럼 엄마 병원비도 법대로 해. 자식들이 균등하게 나눠서 내. 나는 내 목 낼게. 3분의 1만. 오빠, 그게. 우리는 형편이. 나도 형편없어. 회사 운영하느라 바빠. 오빠는 돈 많잖아. 은주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 많으면 다 줘야 돼? 가족이니까? 6년 전에는 왜 안 그랬어? 오빠,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우리는 가족 아니야. 6년 전에 너희가 정한 거야. 법대로 하기로. 저는 돌아서서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은주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에요? 저녁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요. 아, 미안해. 지금 가. 식당에서 정민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더니 알아챘습니다. 또 왔죠? 응, 은주가 많이 힘들죠? 괜찮아. 여보, 정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약한 사람이라서 힘든 게 아니에요. 당신이 따뜻한 사람이라서 힘든 거예요. 그래도 흔들리지 마요. 당신이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고마워. 그리고 말이에요. 정민이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봉투 안에는 초음파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설마, 응, 우리 아기예요. 8주 됐어요. 그 순간 모든 복잡한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응, 당신 아빠 될 거예요. 저는 정민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민아. 정말 고마워. 우리 아기한테 좋은 아빠가 돼줘요. 당신 같은 따뜻한 아빠요. 그럴게. 꼭 그럴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깁니다. 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가족.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하지만 과거의 가족들은 여전히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정리해야겠다고. 마지막으로 한번 그들을 만나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은주가 회사로 찾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도 끊임없이 문자와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 민석, 그리고 어머니까지 모두 차단했지만 그들은 다른 번호로, 다른 방법으로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싶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태준아, 엄마야.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직접 만나서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만나죠. 정말? 태준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은주, 민석도 다 같이 만나요. 한꺼번에 정리하고 싶어요. 그래. 알겠다. 그리고 제가 장소 정할게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 알겠어, 태준아. 고맙다. 전화를 끊고 정민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나 결정했어. 그 인간들 만나기로 했어. 괜찮겠어요? 응. 이제 끝내야 해. 제대로. 혼자 가지 마요. 내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이건 내가 혼자 해야 할 일이야. 걱정하지 마. 그 주 내내 저는 무슨 말을 할지 고민했습니다. 화를 내야 할까? 차갑게 거절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담담하게 제 마음을 전해야 할까? 수연 씨와 재훈 씨도 제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힘내세요. 대표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재훈 씨가 응원해줬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도 같이 갈게요.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제가 혼자 해결해야 해요.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장소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조용하면서도 격식 있는 한정식 집, 프라이빗 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6년 만에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자리.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그들을 초대한 자리였습니다. 6년 전과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저는 30분 일찍 도착해서 룸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7시 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많이 늙으셨습니다. 흰머리가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그 뒤로 은주와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둘 다 6년 전보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태준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여기 좋다. 음식도 맛있겠네. 은주가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왜 불렀는지 알지?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응, 당신들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알아. 돈이겠지. 도움이겠지. 내가 이제 성공했으니까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셋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그게 편해. 태준아.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봤는데 수술을 해야 한대.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든다는데. 은주는 온라인 쇼핑몰 어떻게 됐니? 저는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망했어. 빚만 5천만 원 남았어. 민석이는? 형도 알잖아. 나도 빚만 이어. 이번 달 월세도 못 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길 바라는 거지. 태준아, 우리가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6년 전에 들었어야 했어요. 제가 바닥에서 기어오를 때, 제가 고시원에서 하루하루 버틸 때, 제가 편의점에서 밤을 새울 때, 그때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 힘내라, 도와줄게 그런 말 한마디 있었으면 됐어요. 태준아, 그때는 우리도 사정이. 알아요, 민석이도 은주도. 다들 사정 있었겠죠. 저만 빼고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계산서가 있어요. 뭐? 6년 전 제가 아버지 병원비로 쓴 돈의 명세서예요. 총 1억 8천만 원. 영수증 다 모아뒀어요.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버지가 남긴 상가 건물의 감정 평가서도 있어요. 6년 전에 10억이었던 게 지금은 25억이 됐더라고요. 재개발 때문에.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법정 상속분으로 받아간 돈. 어머니 3억 3천, 여러분 각각 2억 2천씩. 맞죠? 그래. 그 돈으로 뭐 했어요? 그건 은주는 온라인 쇼핑몰 시작했다가 망했고, 민석이는 또 다른 사업했다가 망했고, 어머니는 딸 아들 도와주시느라 다 쓰셨겠죠?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돈이면 충분히 여러분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 날렸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오빠, 우리가 잘못했어. 인정해. 근데 지금 정말 급해. 제발, 제발이라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6년 전에 제가 얼마나 제발을 외쳤는지 아세요? 아버지 살리려고, 빚 갚으려고, 집 지키려고. 근데 당신들은 뭐라고 했죠? 법대로 하자. 오빠가 맞으니까. 우리도 사정 있어. 태준아.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6년 전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은주와 민석이 저한테 그렇게 할 때 그냥 지켜만 보셨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너무 늦었어요. 저는 테이블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 병원비 견적서예요. 3천만 원 맞죠? 어떻게? 제가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상태도 확인했고요. 저는 계산기를 꺼내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3천만 원 나누기 3, 1,000만 원씩이네요. 제가 제목 1,000만 원 낼게요. 은주도 민석이도 각각 1,000만 원씩 내. 법대로 말이야. 오빠,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6년 전에 돈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든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형,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형은 돈 많잖아. 민석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돈 많으면 다 줘야 돼? 왜? 가족이니까? 그래.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한테 가족은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들이야. 내 아내 정민, 공동 창업자 수연과 재훈, 그리고 내 회사 식구들.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야. 우리는, 여러분은 6년 전에 선택하셨잖아요. 법대로 하기로. 그럼 이제도 법대로 하는 겁니다. 어머니 병원비 자식들이 법적으로 균등하게 부담해야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제목 1,000만 원은 내일 어머니 계좌로 보낼게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태준아,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를 정말 이렇게 버리는 거냐?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6년 전에 저를 버렸어요. 저는 그냥 그때 당신들이 정한 원칙을 따르는 거예요. 태준아, 제발. 앞으로 회사에도 집에도 연락하지 마세요. 오늘로 끝이에요.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은주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와 차가운 공기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저를 버렸다 해도 피를 나눈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끝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이었습니다. 여보, 끝났어요? 응, 끝났어. 괜찮아요? 응, 괜찮아. 지금 어디예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아니야. 내가 갈게. 30분 후에 집에서 보자.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을 때 백미러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에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6년 전 장례식장을 나설 때의 그 무너진 표정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로 자유로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민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달려와 안겼습니다. 수고했어요. 많이 힘들었죠? 응. 근데 끝냈어. 이제 정말로 끝이야. 잘했어요.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민이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 목만 낼 거라고 했어. 법대로. 6년 전에 그들이 원했던 대로. 당신답네요. 냉정한 것 같아? 아니요. 공정한 거예요. 그리고 용감한 거예요. 정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알아요? 진짜 용기는 약한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도 공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당신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냥 공정하게 대했을 뿐이에요. 고마워.
우리 아기한테도 이렇게 가르쳐줘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그리고 진짜 사랑은 힘들 때 함께하는 거라고. 저는 정민이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한테 좋은 아빠가 될게. 벌써 좋은 아빠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한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태준아, 엄마야. 어젯밤 한숨도 못 잤다. 내 말이 다 맞다. 엄마가 잘못했어. 6년 전에 엄마가 제대로 못해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태준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엄마가 부족하고 무능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을 뿐이야. 제발 엄마를 용서해줘. 돈은 괜찮아. 내가 보내준 1,000만 원으로 어떻게든 해볼게. 그냥 가끔이라도 엄마 생각 좀 해줘. 엄마는 여전히 내 엄마야. 저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6년 전에도 지금도. 하지만 용서하는 것과 다시 관계를 맺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병원비 잘 쓰시고 수술 잘 받으세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제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살아야 해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주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나도 오빠 말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해. 우리가 잘못한 거 맞아. 6년 전에 우리가 오빠한테 너무했어. 그건 인정해. 근데 오빠, 우리도 후회하며 살고 있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 그때 우리가 오빠를 도와줬다면 어땠을까? 오빠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 오빠 말대로 너무 늦었어. 오빠 행복해. 진심으로. 그리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번호를 모두 지웠습니다.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저는 아내와 함께 태교에 전념했습니다. 주말마다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고 밤에는 배에 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기야, 아빠야.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지? 아빠가 너 만나는 게 너무 기다려져.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참 많아. 이 넓은 세상,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 어느 일요일 오후 수연 씨와 재훈 씨가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대표님, 이거 애기 선물이요. 재훈 씨가 큰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아기 옷과 장난감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조카한테 사주는 건데요. 저도 준비했어요. 수연 씨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육아 책과 아기 교육 관련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 씨답네요. 정민이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삼촌들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맥주와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표님, 요즘 얼굴이 좀 편해 보여요.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예전에는 뭔가 짐을 진 것 같았는데 요즘은 가벼워 보여요. 아마 내 마음속으로 정리가 됐나 봐. 가족분들 말씀이시죠? 응. 잘하셨어요.
그게 맞아요. 재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대표님의 진짜 가족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저는 함께한 시간이 혈연보다 진하다고 생각해요. 고마워, 재훈아.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대표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우리 같이 여기까지 온 거야. 그날 밤 그들이 돌아간 후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응, 너무 행복해. 좋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 맞아. 우리는 운이 좋아. 운이 아니에요. 당신이 만든 거예요. 당신이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저는 정민이를 안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너 덕분이야. 우리 덕분이에요. 우리 함께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함께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민 씨의 배는 많이 불러왔고 저는 예비 아빠 교실에 다녔습니다. 회사도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 수는 70명으로 늘었고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히 한 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익명으로 모두 지원한 것입니다. 제가 약속한 1,000만 원뿐 아니라 전체 비용 3,000만 원을 모두 병원에 직접 입금했습니다. 단 어머니나 은주, 민석이 모르게. 왜 그랬냐고요? 용서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다시 관계를 맺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든 어머니는 제게 생명을 주신 분이었고 은주와 민석은 한때 함께 자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관계는 없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정민이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기가 나오려나 봐. 지금 병원 가자. 저는 서둘러 차를 몰았습니다. 병원까지 20분, 빨간불도 다 무시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저는 정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무서워. 내가 여기 있어. 옆에 있을게. 6시간의 진통 끝에 우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제게 안겨줬습니다. 작고 따뜻하고 울고 있는 작은 생명. 제 딸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야. 응, 우리 딸. 정민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이름 뭐로 할까? 당신이 지어줘. 저는 작은 아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김서연. 어때? 서연이. 좋아. 우리 서연이.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재우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수연 씨와 재훈 씨는 정말 삼촌처럼 자주 놀러 왔습니다. 서연아, 삼촌이다. 재훈 씨가 큰 곰 인형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재훈 씨,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조카는 이 정도는 받아야죠. 저는 실용적인 걸로. 수연 씨는 아기 체온계와 공기청정기를 선물했습니다. 역시 수연 씨답네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사무실에 작은 파티를 열어줬고 아기 용품을 선물해줬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연이를 안고 있는데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가 당신 생일이잖아요. 아, 맞다. 까먹고 있었네. 뭐 하고 싶어요? 글쎄, 그냥 집에서 조용히 보내면 안 될까? 안 돼요. 당신 생일인데. 우리 작은 파티 하나 할까요? 수연, 재훈 불러서. 그래, 좋지. 일주일 후, 제 3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수연 씨와 재훈 씨가 왔습니다. 그리고 깜짝 게스트도 있었습니다. 편의점 최진수 점장님이었습니다. 점장님, 태준 씨, 오랜만이네. 초대해줘서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점장님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못 왔어요. 무슨 소리야? 자네가 잘한 거지.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소박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민이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대표님 건배. 재훈 씨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대표님, 남편, 아빠, 그리고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 후 정민이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작지만 예쁜 케이크였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여보. 고마워. 소원 빌어요. 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길. 이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르는데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우리 선물 있어요. 선물? 뭔데? 수연 씨가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넷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처음 회사를 만들었을 때 찍은 사진. 좁은 사무실에서 웃고 있는 우리 모습. 그리고 그 아래에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투게더. 우리는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 저는 그것을 보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거, 고마워. 대표님, 울지 마세요. 아니야. 너무 감동받아서. 정민이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이 없었으면 우리 여기까지 못 왔어요. 우리가 더 감사하죠. 대표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줬잖아요.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서로 바꿔준 거야. 우리는 팀이잖아. 가족이잖아.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재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장님도 말했습니다. 태준 씨, 자네 정말 멋진 가족을 만들었네.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야. 그 말에 모두가 공감하며 웃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정민이가 서연이를 안고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응.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좋은 결정을 했어요. 그때 가족들을 정리하기로 했을 때요. 처음엔 제가 걱정했어요. 당신이 후회하지 않을까?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진 않을까? 응. 근데 당신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대신 진짜 가족을 만들었어요. 우리를. 저는 정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가족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더라. 혈연으로 태어났다고 자동으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니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지지하고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성장하려는 사람이야. 내가 성공했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실패했을 때도 곁에 있는 사람이고 당신은 그런 가족을 만들었어요. 정민이가 서연이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셋이 핵심이에요. 이 작은 아기를 중심으로 한 우리만의 가족. 저는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작은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저는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가르쳐 줄 게 있어.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는 것. 가족은 함께하는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힘들 때 빛난다는 것. 너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랄 거야.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수연 삼촌, 재훈 삼촌, 그리고 우리 회사의 모든 가족들이 너를 사랑할 거야. 그리고 아빠는 너한테 절대 강요하지 않을 거야. 혈연이니까, 가족이니까 당연히 뭘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거야. 대신 아빠는 너한테 보여줄 거야. 진짜 가족이 어떤 건지. 정민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딸한테는. 그날 밤 서연이를 침대에 눕히고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메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 김은주. 제목 오빠에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결국 열었습니다. 오빠, 나 은주야. 이메일로 연락해서 미안해. 전화나 문자는 차단했을 것 같아서. 오빠, 이게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 더 이상 오빠한테 연락하지 않을게. 그냥 한 가지만 말하고 싶었어. 민석이가 작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공장에서 퇴근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어. 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온라인으로 작은 일을 하고 있어. 예전처럼 큰 돈은 못 벌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 엄마는 수술 잘 받으셨어. 근데 오빠, 이상한 게 뭔지 알아? 병원비가 다 처리되어 있더라고. 우리는 1,000만 원밖에 안 냈는데. 누가 낸 건지 병원에서도 말 안 해줬어. 오빠야? 오빠가 낸 거지? 그것만큼은 확실히 하고 싶었어. 오빠 돈 다시 돌려받고 싶진 않아.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어. 그냥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오빠, 나는 오빠가 우리를 용서해 주길 바라지 않아. 우리가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그냥 오빠가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전부야. 방송에서 오빠 가족 봤어. 예쁜 아내분이랑 아기. 정말 축하해. 진심으로. 오빠는 진짜 가족을 만들었어. 우리 같은 가짜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을. 오빠 행복해.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 미안해. 은주가. 저는 이메일을 읽고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이가 죽었다고? 답장을 써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짧게 답장을 썼습니다. 은주야, 병원비는 내가 낸 거 맞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어. 민석이 일은 유감이야. 부디 편히 쉬길 바래. 너도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니 다행이야. 계속 그렇게 살아. 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이제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자. 서로에게 짐이 되지 말고 각자 행복하게. 안녕. 태준.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서재 창문으로 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6년 전 고시원 작은 창문으로 바라보던 그 하늘. 지금은 넓은 아파트 창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똑같은 하늘인데 바라보는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하늘이 아니라 하늘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정민이는 서연이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보, 끝났어요? 응. 이제 정말로 끝났어. 다행이에요. 정민아. 응?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나야말로요.
당신 곁에 있게 해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제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혈연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선택으로 연결된 가족.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들.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새 돌이 되었고 제잘제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빠. 응, 우리 공주. 오늘 수연 삼촌 와요? 응, 오늘 저녁에 올 거야.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직원 수는 150명이 넘었고 해외 진출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저는 전 직원과 함께하는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다음 주 프로젝트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월요일에 회의하면서 정하죠. 오늘은 그냥 편하게 쉬어요. 저는 회사를 가족처럼 운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힘든 직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경조사가 있으면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직원들의 생일에는 작은 파티를 열어주고 아이가 아픈 직원에게는 언제든 조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직원들을 잘 대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입 직원이 한번 물었습니다.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모인 게 아니에요. 함께 성장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그러려면 서로를 가족처럼 대해야 해요. 가족이요? 네. 진짜 가족.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그런 가족이요. 그 말을 들은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우리 회사의 이직률은 업계 최저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만족도는 최고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6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족도, 돈도, 집도, 직장도, 신용도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에서 저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 진짜 사랑은 힘들 때 빛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혈연으로 묶인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족. 그것이 제가 찾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요,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옆에 있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끝까지 함께 버텨준 사람만이 당신 삶의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보다 잘 나갈 때 옆에 있던 사람을 더 기억하곤 하죠. 근데요, 진짜 소중한 사람은 내가 가장 초라할 때 등을 돌리지 않은 사람이더군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의리도 남아준 사람이 전부라는 거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은빛 정원이었습니다.